오늘 강의는 치매 환자들이 보일 수 있는 이상 행동 중에서 공격성, 망상, 환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공격성 굉장히 많이 보이시죠? 네, 공격성을 보이는 여러 가지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사소한 일로 화를 내고 목욕이거나 외출을 권유하면 안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저항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전에 안 하셨던 욕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본인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거 시키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보호자가 뭔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도움을 다 거부하시고 이런 증상이 아주 심할 때는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핥히거나 이런 폭력성을 띠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보호자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요. 과연 이런 환자분의 증상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이런 해당 증상 때문에 보호자분이 느끼는 고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환자분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환자분이 이런 행동을 보일 때 보호자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부분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대처하는 방법들을 다 생각을 하십니다. 보호자분들께서 그때 본인이 했던 대처 방안들이 어떤 게 있었고 그런 대처 방안을 했더니 환자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 질문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지, 누구와 있을 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지, 공격성을 유발하는 혹시 이런 요인들, 그때 당시에 환자분이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거나 혹시 화장실이 급했거나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아니면 배가 아프거나 이런 신체 질환과 연관된 통증 같은 게 있었는지, 아니면 시력이라든지 청력, 보청기를 갑자기 잊어버렸다든지 아니면 안경을 안 갖고 오셨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약이 바뀐 게 있었는지, 아니면 보호자분이 누가 다른 보호자분으로 바뀌었는지, 또 심한 경우에는 같이 지내시는 주간보호센터에 낯선 사람이 새로 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환자분이 보였던 공격성 때문에 혹시라도 환자분 스스로가 너무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는지, 아니면 보호자분이 신체적인 위험성을 느낄 정도로 심하게 나타났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런 공격성은 왜 나타나느냐? 당연히 뇌 질환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고 본인의 행동을 뒤돌아볼 수 있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바로 전두엽과 밀접하게 나의 감정의 흥분성을 조절할 수 있는 변연체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변연체가 망가지게 되면 이런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쉽사리 흥분하고 화를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격성은 치매의 하나의 증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런 심리적인 환경 요인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상호 관계에 있어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청력이 떨어져서 잘 듣게끔 하기 위해서 크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를 본인을 경멸하거나 독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가 만약에 실수하거나 뭔가 이상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보호자분이 너무 깜짝 놀란다든지 아니면 얼굴에 약간 또 왜 저러지라는 그런 표정을 가지게 되면 그 표정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는 잘은 몰라도 나를 싫어해서 그런 표정을 하는구나라고 다 인식을 하시게 됩니다. 또 기존에 익숙하던 행동인데 그거를 못했을 때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좌절감도 느끼고 스스로에 대해서 위축되는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거꾸로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개인 공간이나 내가 뭔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옆에서 밀고 들어왔다든지 그럼 나의 공간을 침해한 걸로 느끼고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체적으로 뭔가 많이 불편할 때 공격적인 행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고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시고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소한 일로 화를 낸다. 그러면 유발 요인을 먼저 생각하고 그거의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인 이유를 다 생각하고 그러한 자극과 스트레스 요인을 먼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시정을 했는데도 만약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
환자분의 공간을 침범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다가갈 때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거리를 지켜두고 잠깐 환자분이 흥분성을 가라앉힐 때까지 지켜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주의를 분산시키고 환자분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환경을 일깨워내듯이 그런 사진첩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비디오를 틀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의 행동이 일정 부분 진정이 되기 때문에 진정되고 난 후에 아까 막 그렇게 화를 내고 힘들어 했었는데 혹시 뭐 어디 아픈 데가 있었나요? 어디 놀라실 만한 게 있었습니까? 라고 찬찬히 물어보셔서 환자분이 본인의 의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어떤 조금 공간적인 환경을 조금 조성해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네, 환자분이 만약에 바깥 활동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그러면 오히려 사람이 없는 곳으로 살짝 가셔서 의자에 앉혀서 보호자분도 약간 떨어져 앉으시고 한 10분 정도 심호흡을 하듯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소리를 듣는 상황만 제공을 해주셔서 환자분이 좀 많이 진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데도 보호자의 도움을 계속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참 난감한데요. 그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거리를 띄고 환자분이 거절한 상황에서 억지로 다가가서 또 다른 뭔가를 제시하기보다는 잠깐 기다리시고 환자분을 쳐다보셔도 되고 쳐다보지 않고 보호자분은 딴 일을 하셔도 되고 가만히 기다리시는 상황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환자분께서 내가 아까는 보호자분이 자꾸 침범하고 뭔가 하라고 그러고 괜찮다고 하고 자꾸 신체적인 접촉을 했을 때는 내 스스로의 환자분이 느끼는 통제력을 잃는 상황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약간 좀 제재를 해서 환자가 편안함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이제 약을 이제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약 거부에 대해서 따로 이제 명시를 해둔 이유가 우리 의학적인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제거할 수 있으면 수술로 제거해라. 그렇죠? 두 번째는요, 수술이 안 될 경우에는 약물 치료밖에 없습니다. 근데 약물 치료 외에 최근에는 뭐 전자 치료라는 것도 나오긴 했는데요. 현재 환자분의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조절하는 것은 약입니다. 그래서 약을 잘 복용해야지 우리가 그 약이 효과가 없었을 때 다른 약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약을 복용 자체를 안 하게 되면요, 우리가 방향을 잃게 됩니다. 치료의 방향을. 그래서 잘 복용하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걸 거부할 때는 첫째, 약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왜 약을 드시기가 힘드세요? 혹시 약 드시고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은 아닌지 찬찬히 다 물어보셔야 되고 만약에 부작용이 아닐 때는요. 환자분에게 잘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약을 잘 복용해야지만 앞으로 나빠지는 것을 늦출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천천히 보호자분에게 약의 복용성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상담하고 이해시키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완강하게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병원에 오셔서 주치의와 상담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약을 안 먹었을 때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몰래 약을 갈아서 먹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꼭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호자한테 고통을 주는 굉장히 흔한 증상이 망상이지요. 망상. 참 힘듭니다. 근데 망상은 우리가 3대 망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도둑망상이에요. 누군가가 나의 물건을 훔쳐간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 힘들지만 배우자가 밖에 나가서 바람을 핀다라고 하는 부정망상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또 환자분들이 정말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요. 버림망상이에요. 내가 치매라고 인정하진 않지만 내가 옛날하고 다르게 인지장애가 있고 뭔가 좀 잘못됐고 뭔가 보호자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는 대부분의 모든 중증 치매 환자분들이 다 느끼십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환자 스스로가 대처를 못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빠졌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나를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림망상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물건은요, 결국은 왜 생기냐면 내가 물건을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어딘가 숨겨요. 꼭꼭 숨기는데 그 숨긴 장소를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숨겼다는 것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까 우리 집에 왔다 갔던 며느리나 옆집 사람이나 손주가 가져갔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망상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이게 고정화된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 설득을 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 망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또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생기게 되고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또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는 건요, 심지어 막 이렇게 꼬부랑 할아버지, 정말 할머니가 뭐 제대로 잘 걷지도 못하고 뒤뚱뒤뚱 걸으시는데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딴 남자, 딴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외에 또 본인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본인 집을 찾으러 나가기도 하고 거울 속에 본인의 얼굴이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거나 이런 여러 가지 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이상행동도 보호자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망상 증상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매일 발생하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발생하는지, 그런 증상이 얼마만큼 심하게 나타나는지, 정말 그 망상증 때문에 다른 가족분들하고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기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환자분이 나타나는 증상 때문에 보호자분이 느끼는 고통이 얼마만큼 심한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망상도 치매와 연관돼서 퇴행성 뇌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특히 전두엽 기능 장애와 연관돼서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둑 망상은 기억 장애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라든지 세로토닌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것 때문에 또 망상증이 생기고, 동반 질환이 뭐냐, 또 약물을 뭘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망상이 가속화되거나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망상은 왜 나타날까요? 시력, 청력이 떨어지고 착각이 잘 생기고 오해가 일어나게 되면서 의심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의 투사, 아까 제가 도둑 망상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뭔가 이렇게 좀 문제를 넘길 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평상시 본인이 약간 미워하거나 본인한테 잘 안 해줬던 사람의 항상 그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저하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 다른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망상이 생긴다, 유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료 방법은 뭘까요?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원인이 항상 있고 이게 기억장애고, 또한 주변의 어떤 보호자와의 어떤 상호작용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원활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정해 주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런 망상들을 없애기 위해 하나의 제가 예를 드려볼게요. 제 환자분이셨는데 남자분이 이제 알츠하이머병 환자셨습니다. 근데 목수셨거든요. 그래서 집에 여러 가지 연장이 되게 많았습니다. 망치도 있고 톱도 있고 뭐 칼도 있고 뭐 그랬죠. 그런데 자꾸 할머님이 밖에 나가서 딴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그냥 처음에는 윽박지르고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톱을 꺼내시고 망치를 꺼내고 할머니를 쫓아다니면서 너 밖에서 누구 만나고 왔어? 막 화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할아버님이, 어머님이 눈에 안 보이면 이렇게 불안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망상이 생기는 건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보호자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면 내가 눈에 띄고 내가 옆에 있으면 그런 이상한 행동을 잘 안 한다. 밖에 나갔다 오면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딜 가든지 할아버지하고 한번 다녀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정말 시장을 갈 때도 할아버지랑 꼭 손 붙잡고 다니고 팔짱 끼고 다니고, 자기 동네 마실을 갈 때도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그 친구 집에 가서 할아버지를 옆에 앉혀놓고 계신 거예요. 그 이후에 망상이 없어지셨어요. 네, 놀랍게도 이런 방법들을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논쟁하지 말고 환자의 감정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자를 자꾸 안심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환자가 만약에 너무 불안해하고 망상이 너무 잠깐 심할 때는 주의를 딴 데 돌리고 분산시키고 만약에 위험한 상황일 경우에는 약간 보호자분이 다른 방에 가시거나 아니면 같은 공간에 계셔도 등을 돌리고 앉아 계시면 조금 이런 공격적인 행동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피해 망상이 있을 때는 자신이 물건을 찾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보호자분이 직접 찾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같이 찾아주시고 물건을 발견했을 때 환자분을 불러서 아 저거 한번 보세요. 저거 뭐지요? 라고 얘기해서 환자분이 직접 찾으실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망상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어떤 환자분은 자기 집에 옆집의 사람이 항상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간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한번 그렇게 고정 망상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편집증성 망상이 생기면 그 관련된 사람과 만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이따 말씀드릴 이런 망상증을 없애는 약을 쓰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환각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제가 루이체 치매에서 환시가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환각의 예시가 당연히 환시도 있고요.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에 맞춰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혼잣말을 하거나 밖에서 누가 자꾸 부른다고 얘기하시고 밖에 나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사람 소리,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고 환후도 있어서 아무런 특별한 이상한 냄새가 없는데 약간 뭐 썩은 냄새가 난다든지 뭐 이렇게 화공약품 냄새가 난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피부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환각이 환자분이 만약에 나타난다 그랬을 때는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증상이 얼마만큼 심한지 이런 증상 때문에 보호자분이 느끼는 고통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혹시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지만 저희가 어떤 말씀드린 보존적인 요법으로 비약물적인 치료로 환자분의 증상을 경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환각 증상은 왜 나타날까요? 당연히 치매를 유발하는 퇴행성 뇌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두엽이라든지 시각을 담당하는 두정엽이라든지 후두엽에 어떤 독성 단백질이 생기기 때문에 환시, 환우, 환청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로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말씀드렸던 환시는 시각 경로, 시각 연합 경로, 두정엽, 후두엽에 망가져서 생기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옛날에 환자분이 봤던 것들이 하나의 영상처럼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 주로 많이 나타나냐? 시각 정보의 양이 줄어드는 밤에 환시가 훨씬 많이 나타나고요. 또한 옷걸이라든지 거울 같은 방에 환시를 유발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시가 있을 때는 이런 옷걸이라든지 거울 같은 것도 약간 치워주시고 좀 방을 깨끗하게 해주면서 이런 약간 좀 물건 같은 걸 정리를 해주시고 밤에 특히나 환시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밤에 주무실 때도 약간 미등을 켜서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고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리서 보이는 약간 좀 환시를 유발할 만한 옷걸이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책장 같은 거를 약간 방향을 바꿔서 밝은 쪽으로 이제 위치를 하게끔 해주시면 환시를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각은 치매 환자에게 정말 실체인 듯이 보이지만 환자가 놀라거나 진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자를 안심시켜주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만지게끔 한다든지 그래서 정말 환시가 사라지게끔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근데 사실 환청은 사실 이런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환청은 환자분의 귀 속에서만 계속 소리가 들리고 어떤 면에는 약간 다른 외부 소음이 없을 때 환청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라디오라든지 음악 방송 같은 거를 아니면 CTS와 같은 이런 약간 본인의 삶을 약간 좀 진정시키고 도움이 될 만한 방송들을 오히려 틀어놔서 환청을 없애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환자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하거나 논쟁하지 말고 환자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환자를 안심시켜주는 게 당연한 핵심이고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해주시고 주의를 약간 분산시켜서 이 환시라든지 환각에 대해 너무 몰입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환시는 주로 밤낮이 바뀔 때 또는 잠을 덜 깨어서 꿈을 꾸는 상태에서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럴 때는 그래서 잠을 자다가 일어난 상황이면 한 30분 정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주시면 이 환시에서부터 서서히 환자분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안정감을 주시고 기다려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당연히 환각, 환시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들은 없애는 거. 그래서 거울을 보고 대화하면 거울을 없애거나 거울에다가 약간 차단막 같은 걸 해서 안 보이게끔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좋은 방법, 약물을 쓰지 않고 환자분의 여러 가지 이상행동 증상을 조절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겁니다. 환자분을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 될 경우에는 결국 약물 치료를 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를 적절하게 잘하면요. 환시, 환청, 환우 잘 조절할 수 있고요. 공격적인 행동, 망상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 기억력을 좋게 하는 것보다 이런 이상 행동을 조절하는 게 훨씬 더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더 쉽습니다. 약물 치료가 잘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의사들이 사용하는 모든 약은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단기간에 사용하고 복용량도 최소화하고 그리고 좋아지면 바로 중단을 해야지, 만약에 중단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런 항정신성 약물에 의해서 몸이 뻣뻣해지고 얼굴 표정이 없어지는 파킨슨 양상의 추체외로 증상이 생기고 오히려 불안 증상이 더 심해지고 굉장히 약에 취해서 졸려하고 변비도 생기고 또 어떤 경우 너무 심할 경우에는 온몸이 마비되고 근육이 경직이 일어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강의에 이제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이상 행동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보호자분이 환자분의 증상을 어떻게 느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환자분의 어떤 앞으로의 예후가 달라진다. 그걸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치매 환자는 주변에서 또는 기사로도 좀 자주 접하잖아요. 근데 아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가장 와닿는 말이 부드럽고 좀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이제 치매 환자의 그 예우이다라는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익한 강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강연 중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강연 말미에 이런 이상 행동들이 보호자분들께서 받아들이고 환자분을 위해서 비약물적인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약물적인 치료를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환자분도 안전하고 보호자분도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치매 환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만큼 저 다음 주제도 대단히 궁금합니다. 어떤 주제인가요? 네, 다음에는요. 치매 환자들이 보일 수 있는 기억력 장애, 또 시공간 장애에서 길 잃는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